네, 검찰이 넥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청렴 사회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또 과잉 규제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본진 변호사, 백서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특임 검사팀이 오늘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20여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진 검사장이 수억 원대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넥슨으로부터 받은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이금노 특임 검사가 직접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잘 지켜봤는데요. 검찰로선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좀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사실 뭐 특임 검사까지 이렇게 해서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 어떻게 지난 수사 내용과 이번에 특검까지 해서 한 수사 내용 많이 좀 차이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검사장 승진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지라는 의혹으로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제대로 거쳐서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한번 실패를 했고요. 네네. 또 검찰 단계에서도 최초 2005년에 그 넥슨 비상장 주식을 4억 2,500만 원 받은 게 네. 그냥 본인 재산이다, 아니면 본인과 뭐 장모의 재산이다라고 했다가 넥슨에서 빌린 거다. 예. 빌린 거 나중에 빌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돈이다까지 쭉 일련의 과정에서도 그 시점이면 공소시효 완료도 처벌 못한다 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특임 검사까지 임명이 됐고 네. 특임 검사 임명이 돼서 지금 다른 법리로 지금 일단 기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진작에 못했을까? 네. 그게 좀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보면 아주 꼼꼼하게 다 넣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받는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처음 주식을 산 거, 그리고 주식을 사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 그걸 팔아서 다시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거,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내사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한 130억 정도의 용역 사업을 몰아주고 그걸 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김정주 회장에 대한 네. 내용도 나왔거든요. 네.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니까 줬다라는 얘기까지 거의 모든 대부분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자백하는 배경이 김정주 사장 같은 경우는 처벌을 못한다. 네. 왜냐하면 뇌물을 주는 것과 뇌물을 받는 거는 형량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처벌을 못한다는 쪽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해외여행 경비 지급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그 뇌물 공여 부분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김정주 회장 역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까도 궁금합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죠. 예, 예. 일단 검찰에서 이번에 그 진경준 검사장을 기소하게 된 게 네.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받았으면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네. 다 완성돼서 어차피 처벌 못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나온 얘기는 2006년도에 다시 되팔아서 넥슨 재팬 비상장 주식을 사고 그게 나중에 2011년에 이제 일본에 상장이 되면서 뭐 나중에 120억대 이상의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제네시스 승용차 받은 2008년도 부분을 통 털어서 한 죄로 보는 거예요. 네. 하나의 행동으로 봐서 예.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일단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아마도 지금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이건 공소시효 완료됐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포괄일지 아니다. 네네. 이제 법원에 가서는 이 법리 싸움이 아마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주식을 받은 거는 사실 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뇌물죄로 처벌할 때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받은 거를 포괄죄로 보지 이렇게 몇 번 받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괄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로서는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고 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결국 넥슨 재팬 주식을 이제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차익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2005년에 그 4억 2,500만 원을 주고 넥슨 주식을 산 걸 시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검찰에서는 2006년도에 넥슨 재팬 주식을 이제 비상장 주식을 다시 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걸 시작점으로 보면 그러면 공소시효 안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일단 논리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넥슨 재팬 주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차익을 얻은 거니까 네네네. 이 부분을 스타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네, 법리 그렇습니다. 공방이 좀 오고 가겠군요.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검찰관의 감찰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감찰이 끝나고 나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착수한 상태이죠. 근데 특별감찰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면서 아마 조사들을 좀 사실관계 확인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혐의라기보다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의혹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열거하기도 힘든데 그 네. 의혹을 모두 특별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감찰이라는 건 우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들만 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처가부동산 그 넥슨에 팔면서 생겼던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특별감찰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아직 거기서 또렷하게 무언가 이거는 뭔가의 법 위반이 있다라거나 처벌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검찰도 그 부분을 건드리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예. 그 외에 그 뭐 아들이 운전병이 되는 과정이나 그런데 네네. 혹시 뭐 특혜가 없었는지 그거는 민정수석이 된 그 시점이니까요. 그런 류만 하게 되는 거니까 특별감찰도 지금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네네. 지금 일각에서 바라보는 건 사실 특별감찰을 받는다는 게 지금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휴가 갔다 오면 개각하시거든요. 예. 네. 근데 개각을 하면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그렇죠. 검증을 받는 사람이 검증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보면은 워낙에 이제 검찰 관련 어떤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져 나왔어요. 진건중 검사장도 그렇지만 홍만표 전 검사장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검찰 그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하도 많으니까 검찰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누구로 구성을 하느냐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만일에 검찰 편인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상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고 이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렇군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뭐 내외부 전문가를 좀 많이 모아서 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뭔가 문제가 나오면 예. 위원회 참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효과가 있었던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네. 수사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사실 특임검사라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약간 독립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특검하고 좀 다른 네네. 특임검사인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여기서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예, 예. 좀 더 뭐 지금 현재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지 위원회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이 될까요? 좀 위원회는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정치권에서는 아예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신설 좀 뭐 필요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듣기에는 대단한 역할을 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지금 저희가 특별 검사제도 그리고 그 특별 감찰관 제도 이걸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제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검찰 내에 특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만큼 있는데 옥상 오기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 앞서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민 여론으로만 보면 네.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못 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못 믿겠고 예. 지금 정치권도 못 믿겠고 예. 그러니까 무언가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비위 관련해서 적발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사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잖아요. 국민들의 예. 생각은. 예. 근데 그게 국민들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현재 그 제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공수처 말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 특별검사도 있고 네네. 특임검사 제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특별감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돌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공수처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 또 공수처도 만들고 예. 또 뭐 만들어달라면 또 만들고 결국 사람은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제도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의지의 문제가 가장 네, 중요할 그렇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2달 뒤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조차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손볼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강민구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들까지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냐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부패하면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국가가 나서도 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의 감시망 아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건 역시 재판관 5대 4로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났지만 숙제를 남겼습니다. 과잉 처벌 조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고할 경우 배우자의 형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도 예정대로 대통령령에 따르게 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국민 상당수인 만큼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 4개나 발의된 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또 헌재의 소수 의견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돼 앞으로 있을 법 개정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소원을 했던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법 개정 운동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문제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강민구입니다. 네, 김영란법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사실 뭐 과잉 입법이다, 경제 악영향 등이다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합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깨끗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다 보니 이게 입법이 된 거고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약으로 치면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헌 선고를 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이게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나온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헌법 전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회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헌법 전문의 이념을 받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부패인식 지수가 OECD 국가 34개 중에 2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최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법안인데 예. 문제는 이 법안 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갸우뚱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다 있을까요? 보니까 네네. 이게 저는 사실 하나 정도는 최소한 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배우자 신고 조항 있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신고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건 국가보험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불고지죄라고 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 도피에 배우자 처벌 안 하거든요. 예. 왜 안 하냐면요.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네.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거 가서 여기 신고하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저기 증거를 좀 이렇게 했다고 부인을 처벌하고 이러는 거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반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만큼 최소한 위원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그런지 재판관들 의견도 좀 헌재에서도 많이 4명이나 위원 결정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합헌이 나왔으니까 이 법이 괜찮다가 아니라 네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이 위원이라고 봤다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그러면 아까 뿌리 뽑겠다 뭐 이 얘기 계속 하셨는데 정말로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된다면 좀 어떤 청렴도가 좀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시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접대 문화는 완전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뭐 우스갯소리를 지금 광화문 여의도 주변에 식당들 이제 3만 원 이하 네, 저기 지금 메뉴 정식 만든다고 내놓고 하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도 지금 백화점 같은데 과거에는 5만 원 이하짜리 선물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5만 원 이하짜리가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5% 미만이었거든요. 총 네. 선물 중에. 네. 지금 30% 이상을 5만 원대 이하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쨌건 사회가 이 법에 좀 따라가다 보면 일단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철 같은 때 이거 사실 일일이 못 밝혀요. 네. 뭐 선물 얼마 받았는지 누가 다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이게 누군가 투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을 보면 다 해결이 안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이 되면서 예. 정착이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동안에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재판관들도 예, 설명을 했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법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규정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판례로 형성이 되면서 다 예.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 부정한 청탁이나 아니면 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 예. 뭐 공익 목적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치고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지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 이게 뭐가 어떤 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네, 네. 이제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유형을 좀 세분화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형 안에 세분화돼 있는 거에 들어오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다라는 거니까 어느 정도 명확성을 해소했다고 하고요. 네. 사회상규라는 말이 제일 어렵죠. 네. 저도 사실 맨날 헷갈려하는 건데 네. 사회상규는 형사법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많이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계속 판례로 축적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예. 이 정도면 사회상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성의 원칙이 반하는 것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헌재에서 봤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네. 사실 형벌은 정말 형사법규는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식사 대접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하기 때문에 기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고 있다면서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그 접대하는 카드 같은 거, 법인카드가 있죠. 법인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예.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썼는데 네. 이제 사람당 한 사람당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딴 이제 우스갯소리로 술을 먹다가 넘으면 이제 그만 그거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카드 쪼개기 같은 얘기가 이제 좀 안 좋게 나가면 네네. 카드 쪼개기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기업 측에서 이제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건 잘 먹고 있는데 뭐 술을 마시다 금액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기업 내부에서도 고민을 네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예. 굉장히 좀 많은 그러니까 범위도 많고요. 그다음에 예. 규제 대상도 많고 이걸 예. 그럼 정확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았던 이게 그것 때문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너무 많이 규제를 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처벌이 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좋은 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문화 어떻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좀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찾아가고 선물 보내고 네. 이런 문화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바꾸는 어떤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사회 우리가 보통 그냥 평상시 하고 있던 걸 다 뒤집어야 되는 법안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선물 보낼 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안 따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고 화환 보내고 할 때 뭐 금액 같은 거 뭐 개인별로 다 있지만 그걸 어느 금액 이하로만 해야 돼라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각박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3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네네. 한 5명이 같이 먹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 3만 원이 넘고 예. 어떤 사람은 3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얘기가 나와서 예. 그걸 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술을 안 마신 걸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는 사실 너무 나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단속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 단속을 할 때 경찰 내부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저 이 하나입니다. 순간 잠깐 딴지를 걸고 싶은 것 중에 네. 하나가요. 만약에요 5분이 식사를 했어요. 네. 나눠 먹었는데 한 분이 좀 3만 원 오버가 됐어요. 네. 좀 넘어섰어요. 그럼 그분은 처벌을 받게 될 굳이 거예요. 말하면 처벌 받는 처벌 받게 거죠. 되는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나머지는 공범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걸 알고서 무기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너무 각박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김영란법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죠. 예외가 적용이 돼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부분인데 이 공익적인 목적, 그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매우 우수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이 사람 추천한 것이다라고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인사청탁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못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가능하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거 예. 뭐 빠진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비례대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지역구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민원들이 오거든요. 네. 정말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 이거를 전부 다 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얘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여기 공익적인 목적을 떠나서 민원 중에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것들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 안 해주면 되는데 예. 국회의원들은 그게 혹여라도 예. 내가 이런 민원을 받아준 게 만약에 이제 이 법으로 이걸 규정해 버리면 검찰에서 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 것 예. 때문에 우리들은 빠져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데도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저 문제입니다. 궁금한 게 사실은 입법 로비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 로비 그거야말로 사실은 이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익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런 네. 부분도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입법 로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문제가 됐잖아요. 네, 최근에 네. 저는 국회의원의 범죄 중에 최악의 범죄가 입법 로비 범죄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누구 특정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법을 위반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법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처벌이 안 되면 네. 그럼 이 법이 왜 뭐하러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근원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좀 개정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 조항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먼저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사촌의 친족이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규정들이거든요. 네. 이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아주 핵심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김영란법에서 지금 돼 있는 규정들 입법된 거하고 이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두 가지 축이었는데 하나가 네. 빠졌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빠지게 된 이유가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금감원 직원이에요. 그러면 제 딸은 은행 못 다니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관련돼 있는 걸 하게 되면 이쪽에 무언가 특혜를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애시당초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그러면 딸은 무슨 죄입니까? 은행을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제가 예를 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게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외 조항들을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나라의 부패 지수를 낮추는데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조항인데 이번에 김영란법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해서 안 꼽는 찐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네.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개정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9월 28일 시행 전에 개정 이야기 계속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행 전에 개정 이야기가 다시 뭐 추가가 되거나 할까요? 개정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행이 될 텐데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뭐 개정안이 벌써 지금 발의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지금 헌재에서도 어제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신고 조항 같은 경우 위원 의견이 4명이나 될 정도로 네. 굉장히 합헌 위원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법조인들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냈던 이런 여러 가지 소수 의견들도 좀 참작을 해서 네. 지금 김영란법으로 생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어느 정도까지 수정을 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떻게 좀 맞는 보세요? 말씀인데 지금 합헌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정치권이 그 손을 댈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행이 되고 예. 그 후에나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또 구본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